엄마, 할머니 도대체 요양원 언제 가? 추석도 끝났는데 아직도 여기 있잖아. 그리고 이상한 냄새 난단 말이야. 그날 추석밤 설거지를 마치고 화장실을 가다 거실에서 무심코 들린 며느리와 10살 손녀의 대화에 이정민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 잘못 들었겠지. 곧이어 며느리의 소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예린이 좀만 기다려. 할머니가 지금 치매로 몸이 아프셔. 그래서 곧 요양원 가실 거야. 그럼 예린이 방도 생기고 이 22억짜리 집이 우리께 되는 거야. 이정민은 손이 덜덜 떨리며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75년을 살면서 막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런 폐륜을 본인이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평생을 근무해온 그 착하고 순한 이정미 할머니가 각성하면 얼마나 무서운 할머니인지를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엄지척, 알림 설정은 사연 보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정민은 침실에서 늦게까지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KBM 심야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가 그날 이정민은 침실에서 늦게까지 적막한 밤 공기를 타고 방안을 채우고 있었죠. 애절한 멜로디가 끝나고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5세의 정미에게 라디오는 남편 없는 긴 밤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이렇게 홀로 보내는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아들 민수 가족과 함께 살게 된 것도 그런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적막함이었거든요. 주위에선 며느리 눈치 본다며 아들 내외와 사는 걸 극구 만류했지만 제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정미 스스로가 아들과 같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손녀 예린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고요. 오늘은 추석이라 더욱 감회가 깊었습니다. 새벽부터 차례상을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간호사로만 일해왔던 정미에게 요리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면서 손이 자주 베이고 화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냈어요.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낼 때만 해도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렸고 소영은 정미 옆에서 음식을 정리해주며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10살 예린이는 새 한복을 입고 할머니와 함께 차례 음식을 나르며 도와주었어요. 할머니, 제가 윷놀이 가져올게요. 차례가 끝난 후 예린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윷가락을 가져왔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윷놀이를 하는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모릅니다. 이정민은 이 평화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40년간 지극정성으로 키운 아들도 자신을 잘 챙기는 며느리도 두말하면 잔소리인 손녀 예린이도 그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민수와 소영이 웃으며 윷을 던지고 예린이가 신나게 말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정민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님, 윷놀이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린이가 너무 좋아해요.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만 해도 정민은 이 모든 게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점심때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정미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나눠 먹었습니다. 송편이 조금 찌그러지고 전이 약간 타긴 했지만 민수는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머니 솜씨가 해가 갈수록 늘어요. 우리 예린이도 할머니 음식을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민수의 말에 정민은 뿌듯해했어요. 비록 서툴지만
가족들이 좋아해 준다니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가족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편안하게 쉬고 있었지만 정미만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례상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모든 걸 혼자 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었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좀 쉬세요. 소영이 한 번 말했지만 실제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 같았습니다. 라디오 볼륨을 조금 낮추고 정민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밤 11시 30분이네. 화장실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주 깨게 되는 게 참 번거로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조용히 가야지. 다들 잠들었을 텐데. 정민은 실내화를 신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거실 쪽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아직 켜져 있나 보다 싶었죠.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데 거실 쪽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정민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깨어 있을까요? 엄마, 할머니, 도대체 언제 쫓아내? 그 순간 정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10살 손녀 예린이의 목소리였어요. 낮에 윷놀이하며 밝게 웃던 그 맑은 목소리로 자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정미는 마치 뿌리가 내린 나무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벽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해야 했죠.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설마 10살 아이가, 그것도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손녀가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추석도 끝났는데 아직도 여기 있잖아. 친구들은 다 방이 크고 이쁜데 나만 작어. 유빈이네 가면 방이 진짜 크고 예쁘거든. 침대도 크고 인형장도 있고 나는 언제까지 좁은 방에서 자야 해? 예린이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정민은 가슴이 메어왔어요. 그동안 손녀가 불편해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자신이 한편으로는 미안했지만 동시에 깊은 서운함과 엄청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냄새 난단 말이야. 할머니 방에서 나오는 그 약냄새. 정민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이 복용하는 혈압약과 관절약 냄새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노인 특유의 냄새를 10살 아이가 그렇게 표현하다니. 쉬, 목소리 낮춰. 할머니 들으면 어떡해? 며느리 소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평소 정미 앞에서는 다정하고 상냥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왠지 차갑고 계산적으로 들렸어요. 우리 예린이 좀만 참아. 할머니 요즘 많이 아프셔. 소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은 온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프다고? 자신은 혈압약 말고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데 무슨 말인가요? 정말? 할머니가 아프셔? 응, 치매라고 하는 병인데. 그 병이 생기면 요양원을 가야 해. 그래서 곧 보내드려야 한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민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치매라고? 자신을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하면서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건가요? 정민은 급작스러운 충격에 어지럼증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목구멍을 조였어요. 경희대병원에서 30년을 근무하면서 수많은 치매 환자들을 돌봤던 정미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치매 환자로 몰려서 요양원에 보내진다니.
이게 꿈인가 싶어서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고 싶었지만 손끝까지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치매가 뭐야? 할머니가 기억을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병이야. 그럼 우리가 모든 걸 대신 결정해야 하는 거야. 정말? 그럼 할머니가 싫다고 해도 상관없어? 맞아, 아픈 할머니는 혼자서 판단하실 수가 없거든.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요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거기서 사시는 거야. 정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것까지 정확히 알아보고 있었다니. 이게 단순한 아이의 투정이 아니라 정말로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소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생각해 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혈압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증상들을 수없이 봤지만 정작 자신이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와. 그럼 할머니 방이 내 방이 돼? 그렇지. 그리고 더 좋은 건 이 22억짜리 집도 우리 거가 돼. 22억? 우와. 그럼 우리 진짜 부자가 되는 거네. 예린이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돈의 가치를 정확히 모르는 10살 아이에게는 그저 큰 숫자일 뿐이었겠죠. 하지만 정미에게는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서 마련한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지 예린이는 알지 못했어요. 정미의 가슴 속에서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손녀를 위해 매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해주고 학교 끝나면 간식을 만들어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던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특히 오늘 추석에 예린이와 함께 윷놀이하며 웃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밝은 웃음 뒤에 이런 계산이 숨어 있었다니. 10살 아이가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정민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화장실도 잊어버린 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으니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울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울음소리라도 들리면 정말로 이상한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평온한 멜로디가 지금의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어서 더욱 서글펐습니다. 정민은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배신감과 절망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만만하게 봤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을. 경희대병원에서 30년간 일하면서 어떤 위기 상황도 냉정하게 대처해왔던 정미였어요. 수많은 환자들의 생사를 가르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하물며 가족들의 음모 정도야 충분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손녀와 며느리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추석날 함께 웃으며 윷놀이했던 장면과 방금 들은 잔혹한 대화가 교차하며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가족에게서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추석이라는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렇게 이정미 가족의 대참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정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아들 가족이 사돈댁에 간 사이 혼자 남겨진 시간 동안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추석 연휴 둘째 날 아침 7시 이정미는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을 끝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은 잠이 오지 않아서였죠. 어젯밤의 충격적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꿈이었을까 싶었지만 너무도 생생했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소영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에게는 그 목소리가 어젯밤과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목소리가 말이죠. 응, 잠이 안 와서. 정미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들킨 티를 내면 안 됐어요. 소영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속이려 하는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요즘 밤에 잠 못 주무시는 일이 자주 있으시네요. 혹시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소영의 질문에 정미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벌써 시작하는 건가요? 불면증도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말하려는 걸까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래도 너무 자주 그러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어르신들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이 많던데. 정미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벌써 병원 이야기가 나오다니. 어젯밤 대화가 정말이었구나 싶었어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 예방이 중요해요. 미리미리 검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영이 계속 병원을 권하는 모습에서 정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민수가 거실에서 나오며 하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뭔 얘기세요? 아버님이 요즘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서 병원 가보시라고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맞아요,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실 때가 됐어요. 아들까지 즉각 동조하는 모습을 보며 정미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은 이 상황들을 알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따가 친정에 인사드리러 가야 해서요. 점심 먹고 출발하려고 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친정에 인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정미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생긴다는 것이었어요. 오전 10시쯤 예린이가 세수를 하고 식탁에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라고 밝게 인사를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자리에 앉더니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예린아, 할머니한테 인사는? 소영이 딸을 가볍게 혼내자 예린이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평소에 밝고 애교 넘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정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젯밤 대화 이후로 손녀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예린이 오늘 무슨 일 있나? 정미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물었지만 예린이는 대답 없이 계속 핸드폰만 봤습니다. 예린아, 할머니가 물어보시잖아. 별일 없어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정미는 이런 예린이를 처음 봤어요. 평소라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를 제잘제잘 해주던 아이였는데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가족 3명이 모두 나섰습니다. 민수가 운전하고 소영과 예린이가 함께 탔어요. 정미는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저녁에 돌아올게요. 혹시 하룻밤 늦어질 수도 있어요. 혼자 계시는데 심심하시면 TV라도 보세요. 소영이 인사했지만 정미에게는 그 말이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차가 멀어지는 걸 확인한 정미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남겨진 22억짜리 넓은 집이 갑자기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평소라면 가족들이 있어 북적거렸을 텐데 지금은 시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졌습니다. 정민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예린이의 차가운 인사, 소영의 가식적인 웃음, 민수의 무관심한 태도. 정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건가? 정민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75년을 살면서 가족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니 다른 아파트들이 보였어요. 저기서도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이 떠올랐어요. 췌장암으로 고생하던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미야, 민수 가족과 잘 지내야 해.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그때는 남편의 당부가 고마웠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 외로움도 달래고 손녀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산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때부터 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민은 남편의 유품이 있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남편의 시계, 안경,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50주년을 기념해서 찍었던 사진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보, 당신이 보고 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정민은 남편의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벌어졌더라도 함께 맞설 수 있었을 텐데. 오후 3시쯤 정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젯밤 들은 대화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민은 소영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방 안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정민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과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컴퓨터를 켤 용기는 없었지만 서류들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려는 순간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군가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정민은 급하게 소영의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어요. 누구세요? 아, 이정미 어르신이시죠? 저희 아래층에 사는 최영이에요. 문을 열어보니 아파트 통장인 최영이가 서 있었어요. 같은 간호사 출신이라 평소에도 가끔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아, 영희 씨. 어서 들어와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최영희의 인사에 정민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럭저럭요. 차라도 한잔 하세요. 둘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최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요즘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서요. 정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놔도 될까요? 하지만 같은 간호사 출신인 최영이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정민은 조심스럽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정도만 언급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요즘 세상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최영희의 말에 정민은 위안을 받았어요.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달래줬습니다. 영희 씨, 혹시나 정말 혹시나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최영희의 조언은 정미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역시 간호사 출신답게 냉정하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나 재산 갈취가 많거든요. 최영희의 말에 정민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자신의 상황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영희 씨 말이 맞네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오후 4시쯤 최영희가 돌아간 후 정민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젯밤의 충격적인 발견, 오늘 아침의 가족들 태도, 그리고 최영희의 조언까지 모든 걸 종합해 보니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이들이 자신에 대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경희대병원에서 30년간 일하면서 익힌 냉정함과 판단력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겠다고. 다음 날 저녁 하룻밤을 사돈내서 자고 7시쯤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사돈댁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들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느라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소영이 물었지만 정미에게는 그 말이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괜찮았어. 오랜만에 조용히 쉬었지. 정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미는 일기를 써봤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고 오늘의 감정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깨달은 것들이 많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속이고 있는 이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정미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감정적인 충격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정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가족들의 거짓말이 더욱 노골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난 화요일 오후, 이정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가족들의 미묘한 변화와 어색한 분위기에 속이 타들어갔거든요.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소영이 현관에서 외출 준비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요즘 소영의 외출이 부쩍 잦아졌어요. 평소라면 어디 가는지 물어봤겠지만 이제는 그럴 기분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정민은 계속 빨래를 널었어요. 소영이 나간 지 30분쯤 지났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하며 문을 열어보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영이 어머니시죠?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소영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정미와 비슷해 보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는 소영이 엄마예요. 윤미숙이라고 해요. 몇 번 뵙겠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네요. 소영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정민은 깜짝 놀랐어요. 사돈과는 왕래가 거의 없어 결혼식 때 보고 처음 봤던 터라 얼굴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 사돈. 어서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소영이가 곧 올 거예요. 잠깐 약속이 있어서 같이 나가려고요. 미숙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민은 미숙이 들고 있는 서류 봉투를 보았어요. 겉면에 요양원 안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돈은 무언가를 들키기라도 하듯 황급히 서류를 글씨가 안 보이게 가렸습니다. 정미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정말로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밤 예린이와 소영의 대화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 서류를 사돈이? 설마 사돈까지 이 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거야? 순간 이정민은 온갖 생각이 들었으나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소영이 왔네요. 소영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를 보자 급하게 뛰어왔어요. 엄마, 벌써 왔어? 응, 방금 왔어. 어머님께 인사드렸어. 어머님, 저희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정미 앞에서 사돈과 오래 있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다녀와라. 정미는 일부러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 죽겠었어요. 두 사람이 떠난 후 정미는 거실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미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저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1시간 후 소영이 혼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잘 다녀왔니? 사돈이랑은 잘 만났어? 네, 어머님. 엄마랑 오랜만에 수다 떨었어요.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미는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 라디오를 틀고 누워 있었어요. 밤 11시쯤 또다시 거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이번에는 소영이 누군가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엄마. 오늘 만난 거 정말 잘했어. 근데 이제부턴 우리 집에 오지 마. 괜한 의심을 살 수 있어.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과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병원 예약은 다음 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 전에 증상일지 좀 더 채우고. 증상일지라고? 정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로 거짓 증상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 맞아. 어머님 연금이 월 280만 원이니까 요양원비는 충분하지. 그리고 예금도 4억 있고. 정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그런 걸 조사했을까요? 22억짜리 집도 있으니까 우리가 부담할 건 없어. 오히려 남아돌지. 소영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정미는 가슴이 메스꺼렸어요. 엄마 목? 아, 그거 말했잖아. 3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나머지는 우리가 갖는 거지. 정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재산 분할까지 계획해놨다는 거였어요. 사돈에게 3억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맞아, 엄마. 이번 일 성공하면 우리 여유로워질 거야. 예린이 교육비도 마음 놓고 쓸 수 있고, 나도 그동안 노인네 뒤치다꺼리 했으니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소영이 계속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는 손녀 이름까지 나오니 더욱 화가 났어요. 후견인 서류는 엄마가 준비해줘. 법무사도 엄마가 아는 분으로 하고, 우리는 증상 쪽에만 집중하면 돼. 법무사까지 동원한다고? 정미는 이들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아마 몇 달, 아니 몇 년 전부터 계획해온 일일지도 모릅니다. 응, 알겠어. 그럼 요양원은 제일 싼 곳으로 정하자. 어차피 소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마 어차피 오래 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려다가
멈춘 것 같았어요. 정민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혹시나 어머님 앞에서는 절대 티내면 안 돼. 아직 의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의심하고 있다고? 정민은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혹시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괜찮아, 엄마. 내가 조심하고 있어. 전혀 모르고 계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거든. 소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민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평소와 똑같이 다정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응, 알겠어. 그럼 내일 서류 정리해서 가져다 줄게. 이번 주 안에 병원 가면 될 것 같아.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소영과 미숙이 함께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후견인 신청을 할 준비도 마쳤고 재산 분할 계획까지 세세하게 정해놨더군요. 가장 충격적인 건 자신의 재산을 한 푼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조사를 했던 걸까요? 아마 소영이 이 집에 온 첫날부터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민은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정미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바로 아들이 알고 있는지 말이에요. 소영과 사돈이 꾸민 일에 민수도 가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며느리에게 속아서 모르고 있는 건지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만약 아들도 공범이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겠지만 혹시라도 아들만은 모르고 있다면 아직 이 가족에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키운 자식이 정말로 어머니를 버릴 수 있을까요? 정민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내일 아들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웠어요. 소영의 전화 통화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들이 22억짜리 집을 탐낸다면 그 집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정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경험해 보라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제까지의 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익힌 냉정함과 계획성을 가진 이정미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소영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응, 잠이 일찍 깼어. 정민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부터 누가 더 뛰어난 연기자인지 겨뤄보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정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가족들의 거짓말이 더욱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변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마지막 한 사람마저 등을 돌린 거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정미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동창 모임에 나갔고 소영은 예린이를 데리고 학원에 갔어요. 집에 혼자 남겨진 정민은 이때다 싶어 소영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확인해야겠어. 정민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소영의 방문을 열었어요. 평소라면 며느리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정말로 이 계획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방 안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정민은 책상 위에 놓인 파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꺼운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을 것 같았어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정민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시어머님 치매 증상 관찰 일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빼곡히 기록된 내용들이 정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0월 3일 방금 한 말을 또 반복하심. 남편이 직접 확인. 10월 6일 아파트 경비실에서 몇 동인지 물어보심. 경비 아저씨 증언 가능. 10월 9일 어제가 무슨 요일인지 헷갈려 하심. 예린이가 바로 옆에서 들음. 모든 내용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민은 그런 말을 한 적도,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소영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미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어요. 남편이 목격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민수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정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도 이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페이지였어요. 요양원 비교 분석표라는 제목 아래 세 곳의 요양원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애원 월 250만 원, 거리 30분, 시설 우수. 행복의 집 월 190만 원, 거리 50분, 시설 보통. 실버홈 월 110만 원, 거리 1시간 20분, 시설 노후. 각 요양원 옆에는 빨간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실버홈 옆에 큰 별표가 그어져 있고 사돈 미숙의 글씨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실버홈이 가격도 싸고 거리도 멀고 가장 적합함. 어차피 오래 계실 분이 아니니까. 정민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차피 오래 계실 분이 아니라고? 자신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잔혹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나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밑에 적힌 또 다른 메모였어요. 이번에는 민수의 필체였습니다. 동의한 멀수록 좋은 면회 부담도 없고 민수. 정민은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40년을 키운 아들이 자신의 필체로 동의함이라고 적어놓다니. 그것도 면회 부담까지 언급하면서 말이에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소영에게 속아서 모르고 있을 거라는 기대, 40년을 키운 자식이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는 믿음,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재산 현황 및 분할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정미의 모든 재산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부동산 경기 분당구 아파트 시가 22억 원. 예금 국민은행 외 세계은행 총 4억 원. 특이사항 2016년 사학연금법 개정 후 사립대학 부속병원 정규직 근로자 사학연금 수령 가능. 경희대학교병원 간호사 해당 사항 있음. 연금 사학연금 월 280만 원. 기타 없음.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소름 끼치는 분할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목 3억 원 수고비 명목. 아파트 매각 후 19억 원 우리목. 예금 4억 원 우리목. 연금 요양원비로 활용. 남는 돈 생활비. 정민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한 푼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눠 가질지까지 계획해놨다니. 언제부터 이런 조사를 했던 걸까요? 그런데 이 문서 맨 아래에도 민수의 사인이 있었어요. 위 내용에 동의한 마이너스 강민수라고 깔끔하게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서명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40년간 키운 아들의 서명인가요? 어머니의 재산을 이렇게 치밀하게 나눠 가질 계획에 동의한다는 서명 말이에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계별 실행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치매 진단받기 완료 목표 이번 주. 2단계 후견인 신청 완료 목표 다음 주. 3단계 요양원 입소 완료 목표 다음 달. 4단계 부동산 명의 변경 완료 목표 3개월. 네. 정말 치밀하게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놨더군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민수와 소영의 역할 분담까지 적혀 있었어요. 민수, 동네 주민들에게. 어머니 치매 소문 퍼뜨리기. 소영, 증상 일지 작성 및 병원 예약. 미숙, 법무사 연결 및 후견인 서류 준비. 정민은 이 모든 걸 보면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이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들만큼, 아니 그보다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민은 스마트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파일의 모든 페이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찍었습니다. 특히 민수의 서명과 메모 부분은 여러 장 찍어서 선명하게 저장해뒀어요. 이제 누가 더 치밀한지 보자. 정민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들이 자신을 만만하게 봤다면 큰 오산이었습니다. 경희대병원에서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어떤 환자든 상대할 수 있었던 정미였어요. 하물며 성인들의 음모 정도야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파일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선 정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지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 민수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속아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가운 이성이 그 분노를 다스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거든요. 좋아. 그럼 이제 내 계획을 세워보자. 정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들이 22억짜리 집을 탐낸다면 그 집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4억 예금을 나눠 가지려고 한다면 그 돈이 어떻게 증발하는지 경험해 보라고. 하지만 무작정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됐어요. 이들만큼, 아니 그보다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상대가 경희대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이정미라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했어요. 정민은 서랍에서 공책을 꺼내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들의 계획을 더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언제 병원에 가려고 하는지, 언제 요양원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후견인 신청은 언제 할 예정인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신만의 반격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동안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 있으면서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로는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가족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추가 서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거예요. 정민은 공책에 자신만의 단계별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1단계 정보 수집 및 증거 확보, 2단계 병원 진료 정상 판정 받기, 3단계 가족 여행 중 이 집 완전 팔아버리고 잠적하기, 4단계 전남 구례로 귀향, 난 자유, 완전한 독립.
각 단계마다 세부 계획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들이 치밀했다면 자신은 더 치밀해야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과 예린이가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정민은 재빨리 공책을 서랍에 넣고 평소처럼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소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미에게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정민은 평소와 똑같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연기가 시작이라고. 누가 더 뛰어난 배우인지 겨뤄보자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정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그리고 이들에게 진짜 이정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고. 하지만 그때 이정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벌어질 일들이 자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병원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가족들이 계획한 병원 방문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민은 달랐어요. 어제 발견한 모든 증거들 덕분에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고 자신만의 계획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소영이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민은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한 검사일 뿐이에요. 소영의 위로라고 하는 말에서 정민은 가식을 느꼈습니다. 간단한 검사가 아니라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실버홈에 보내려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가족 4명이 모두 나섰습니다. 민수가 운전하고 소영과 예린이가 함께 탔어요. 정민은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뭘 물어보시든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소영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미리 꾸며낸 거짓 증상들을 인정하라는 뜻이었거든요. 응, 알겠어. 정민은 짧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소영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나 이상한 증상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야 해요. 무슨 증상? 정미가 일부러 물어보자 소영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 같은 말 반복하신다거나 날짜를 헷갈리신다거나.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정미의 대답에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직접 봤잖아요. 방금 한 말을 또 반복하시고. 정말? 내가 그랬나? 정미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소영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미가 자신들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번에 검진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건망증 치료도 잘 된다고 하던데. 건망증 치료? 네,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소영이 마치 정미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정미에게는 덫을 놓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예린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TV 소리 너무 크게 하셨어요. 숙제하는데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정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TV 소리를 크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가족들이 불편할까봐 항상 작게 틀었는데 설마 저 어린 것한테도 교육을 시킨 건가? 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TV 소리가 컸나? 네,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봐요.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부터,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가족 모두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는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예린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민수가 딸을 혼내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컸었어요. 친구들도 집에 오면 우리 집은 할머니 때문에 시끄럽다고 해요. 예린이가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정말로 이상한 할머니가 되는 거였습니다. 미안하다. 앞으로 조심할게. 정미가 조용히 사과하자 소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이해해 주셔서 정말 좋으세요. 이정미 어르신? 간호사가 정미의 이름을 불렀어요. 드디어 진료 시간이 된 거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김진우 교수였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 교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족들이 제가 치매일 수도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가족들이 걱정해서요. 정미의 대답에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가족분들은 어떤 증상을 보셨다고 하시나요? 민수가 앞서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깜빡하시는 일도 많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인가요? 방금 한 말을 또 하시고, 날짜도 헷갈려 하시고, 민수가 거짓말을 늘어놓는 동안 정민은 그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자신의 아들이 의사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그렇군요. 그럼 어르신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 교수가 정미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정미는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100, 93, 86, 79, 72, 65. 정민은 막힘없이 계산했어요. 김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인지 능력이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자 소영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의사 선생님, 여기서는 괜찮아 보이셔도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 어떻게 심하신가요? 이웃분들도 다 아세요. 어머님이 집을 못 찾으신다고 데려다 주신 적도 있고, 소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미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 교수가 정미를 다시 봤습니다. 어르신,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길을 잃은 적이 없어요. 정미의 확신에 찬 대답에 김 교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분들이 말씀하시는 증상과 환자분 상태가 전혀 다른데요. 그때 정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 혹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진료받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러시죠?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고 싶어서요. 가족들이 걱정하니까 확실히 하고 싶어요. 정미의 제안에 가족들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특히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진료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확실히 하는 게 좋겠어. 정민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죠. 그동안 더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민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굳이 한 번 더 오시려고 해요? 확실히 하는 게 좋잖아. 치매가 아니라면 다행이고. 정미의 대답에 소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정미는 소영의 표정에서 당황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가족들은 오늘 진료가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정확히 뭐라고 하시던가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 다만 확실히 하려면 한 번 더 보자고 하시고. 그럼 다행이네요. 소영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다행스럽다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때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그런데 다음 주 동남아 여행은 어떡하지? 벌써 예약금도 냈는데. 글쎄,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우리끼리만 갈 수는 없잖아. 민수가 걱정 같지도 않는 목소리로 걱정하는 척 답했습니다. 하지만 취소하기엔 너무 아까워. 7박 8일 일정인데. 정민은 순간 이때다 싶어 얘기했습니다. 그거 너희 3달 전부터 계획한 가족여행이잖아. 난 괜찮으니 염려 말고 다녀오거라. 취소하면 돈도 아까운데. 얘기를 듣더니 소영이 기다린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린이가 너무 기대하던 여행이라서요. 그럼 괜찮지 말고 걱정 말고 다녀오거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이정미의 계획은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정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에서 이겼어요. 의사는 자신이 정상이라고 판단했고 일주일의 시간을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김 교수의 반응이었어요. 가족들의 증언과 자신의 실제 상태가 너무 다르다는 걸 의사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서랍에서 어제 적어둔 계획서를 꺼냈어요. 1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2단계를 준비할 차례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들이 다음 주까지 어떤 계획을 세울지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일로 인해 더욱 급박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날 저녁 정민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치밀하게 가족들을 관찰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곧 있을 해외여행 기간 동안 실행할 자신만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정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의 병원 진료가 가족들에게 어떤 위기의식을 심어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더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우게 될지. 드디어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7시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동남아 여행 출발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미의 마음은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죠? 7박 8일이나 혼자 계시는데. 소영이 마지막까지 형식적인 걱정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에 서 있는 모습에서 얼마나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지 훤히 보였어요. 괜찮다고 했잖니. 너희들 푹 쉬고 와. 집은 내가 잘 봐둘게. 정민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내가 집을 잘 봐두겠다고? 정말 웃기는 소리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할머니, 선물 뭐 사다 드릴까요?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귀여운 말이겠지만
이제 정미에게는 모든 게 가식으로 들렸어요. 됐어. 조심히 다녀와라. 어머니, 혹시 응급 상황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 핸드폰 24시간 켜둘게요. 민수가 말했지만 정민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차피 놀기 바빠서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8시 공항으로 가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가족 3명이 모두 나서면서 정미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저희 잘 다녀올게요.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정미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말 즐거운 여행을 보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택시가 멀어지는 걸 확인한 정미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화한 할머니에서 냉정한 전략가로 변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정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서랍에서 미리 적어둔 계획서를 꺼냈어요. 7박 8일, 총 8일간의 완벽한 복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몇 번 문의해둔 그곳 말이에요. 정미는 핸드폰을 꺼내 이미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문의드렸던 이정미입니다. 아파트 매매건으로요. 아, 네. 분당 레미안 34평 말씀이시죠?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아, 그러시구나. 다행히 그 단지는 정말 인기가 좋거든요. 나오는 족족 팔려나가고 있어서 대기자가 많아요. 중개업소 직원의 말에 정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얼마나 빨리 처리 가능한가요? 현금 거래자가 이미 몇 분 계시거든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해요. 시세가 22억 정도인데 급하시면 20억 정도로도 바로 계약 들어갈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럼 오늘 오후에 직접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미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전남 구례의 작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택 매물 문의드리려고요. 어떤 조건으로 찾으세요? 구례 지역이고 3억 내외로 혼자 살기 좋은 집이요. 아, 마침 좋은 매물이 하나 있어요. 섬진강 근처에 작년에 지은 집인데 주인이 서울로 이사 가면서 금매로 내놨거든요. 정미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22억짜리 집을 팔아서 3억짜리 전원주택을 사고 나머지 19억은 가족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미는 분당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어요. 75세 할머니가 혼자 집을 팔러 온 모습이 신기했는지 젊은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에요. 가족 상의는 필요 없어요. 정미의 단호한 말에 직원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서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미는 미리 준비해온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꺼냈어요. 완벽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금매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네,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라도 매물 올리고 내일부터 바로 안내 들어갈 수 있어요. 토요일 오후 정미는 놀라운 연락을 받았어요. 어르신, 벌써 계약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현금 구매자라서 바로 계약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정말요? 얼마예요? 20억에 하겠다고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미는 잠시 생각했어요. 2억 정도 손해를 보긴 하지만 빠른 처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좋아요.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월요일 오전 어떠세요? 좋습니다. 일요일에는 구례에
전원주택을 보러 갔어요. 섬진강이 보이는 근사한 2층 주택이었고 넓은 마당과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3억에 이런 집을 살 수 있다니 서울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서울에서 4시간 거리라 가족들이 쉽게 찾아올 수 없을 만큼 멀었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어요. 어르신, 정말 좋은 선택이세요.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노후에 살기 딱 좋아요. 월요일 오전 정미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20억이 정미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후에 구례 전원주택 계약도 마쳤어요. 화요일에는 이사업체를 불렀습니다. 정미의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소중한 사진들,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게 다예요? 이사업체 직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거야. 나머지 가구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삿짐 보관센터에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정미는 미리 알아둔 보관센터 주소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겨두었어요. 이삿짐 보관센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123번지, 안전보관센터 사무창고, 짐 잘 찾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거라. 수요일에는 은행을 돌아다니며 계좌를 정리했어요. 기존 계좌들을 모두 해지하고 가족들이 모르는 새로운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20억에서 3억을 뺀 17억이 고스란히 정미의 것이 되었어요. 목요일에는 이웃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건 통장인 최영이었습니다. 영희 씨, 저 이사 가요. 어머, 갑자기요? 어디로요? 고향으로요. 그런데 하나 부탁이 있어요. 정미는 최영희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놨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음모, 치매로 몰아서 실버홈에 보내려던 계획, 재산을 노린 치밀한 음모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요즘 자식들은. 최영희가 분노했어요. 그래서 먼저 정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혹시 제 가족들이 저를 찾으러 오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당연하죠. 그런 자식들한테는 가르쳐줘야 해요. 최영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가족들이 찾아와도 새 주소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정미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4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오후 2시 정미는 구례로 떠났어요. KTX를 타고 구례구역까지 간 다음 택시로 갈아타서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새 집에 짐을 풀면서 정미는 벽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였습니다.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건 내일 저녁이었죠. 아직 하루가 더 남았어요. 정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섬진강과 푸른 들판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진짜 재미는 내일부터 시작될 거였습니다. 가족들이 집에 돌아와서 빈 집을 발견했을 때의 표정이 벌써 기대됐어요. 정미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쏟아질 전화들을 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제 진짜 이정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이정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가족들이 발견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복수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토요일 저녁 8시 인천공항에서 돌아온 가족 3명은 7박 8일간의 동남아 여행으로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새로 산 인형을 안고 있었고
소영과 민수는 면세품으로 가득 찬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아, 정말 좋았다. 오랜만에 스트레스 확 풀렸어. 소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할머니 걱정 없이 마음껏 즐겼던 여행이었거든요. 그러게. 이번 여행 정말 잘 왔어. 어머니도 혼자 계시면서 좋았을 거야. 민수가 동의했어요. 사실 여행 내내 어머니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없으니까 더 편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빠, 할머니한테 선물 줘야지. 예린이가 작은 목각 인형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형식적으로 산 저렴한 기념품이었어요. 그래, 할머니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세 사람은 아직 몰랐어요. 지금 집에 가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죠. 밤 9시 30분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예린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빨리 내 방에서 자고 싶어? 조금만 참아, 예린아. 소영이 딸을 달랬어요. 하지만 아직도 예린이는 할머니 방이 자기 방이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고 가족들은 1502호로 향했어요. 민수가 익숙하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삐삐. 왜 안 열려? 민수가 당황했어요. 비밀번호를 다시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삐삐삐삐삐삐.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이상하네. 어머니가 비밀번호 바꾸셨나? 소영이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어머니가 그런 걸 어떻게 혼자 받고? 민수가 다시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이웃이 나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최영희 통장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딘지 차가웠어요. 아, 영희 통장님. 저희 어머니 혹시 보셨나요? 집 비밀번호가 안 맞아서요. 소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이요? 벌써 가신 지 며칠 됐는데요. 최영희의 대답에 세 사람은 얼어붙었어요. 가셨다고요? 어디로요? 이사 가셨어요. 짐도 다 빼고. 이사요? 그럴 리 없는데요.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말씀을 왜 안 하셨겠어요? 당신들이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최영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라고 거짓말해서 실버홈 보내려던 일 말이에요. 어머님이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들킨 거였습니다. 그런데 집은 왜? 집도 팔고 가셨어요. 당신들이 탐내던 그 집 말이에요. 최영희의 폭탄 발언에 소영이 비틀거렸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22억짜리 집을? 네, 그리고 어디로 가셨는지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 당신들과는 남이라고. 그때 복도 끝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타났어요. 혹시 1502호 전 거주자 가족분들이세요?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새 입주자분이 벌써 들어오셨어요. 열쇠 교체도 다 끝났고요. 직원의 말에 민수가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새 입주자요? 그럼 우리는 이곳 거주자가 아니시니까 계속 계실 수 없어요. 잔혹한 현실이었어요. 정말로 집이 팔렸고 이제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소영이 떨리는 손으로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받지 않으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직도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집 어디 갔어?
내 방은? 예린아, 잠깐만. 엄마가 해결할게. 소영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보자. 어머님, 저희 집에 왔는데 무슨 일인가요? 연락 주세요. 5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왜? 무슨 일 있는 거니? 난 너희가 계획한 대로 먼저 나가준 것 뿐인데? 난 그저 양로원에서 내 진짜 집으로 목적지만 바꿨을 뿐이야. 소영이 황급히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 그런 계획을. 하지만 정미의 답장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오해? 녹음 파일 들어볼까?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실버홈에 보내려던 계획 말이야. 소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녹음 파일이 있다고? 언제부터 정미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더 이상 변명은 안 통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미의 답은 냉혹했어요. 기회? 나를 월 120만 원짜리 실버홈에 보내서 거리도 멀고 시설도 낡은 곳에 버리려던 너희가? 민수가 소영의 핸드폰을 뺏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린이는 어떡해요? 이정미가 차가운 듯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 우리 아들이시네. 우리 아들 강민수 씨 맞지요? 제가 40년간 가슴으로 키운 그 강민수 맞지요? 그리고 엄마를 치매로 몰아 양로원에 보내려던 이정미 아들 그 강민수 맞는 거지요? 어머니, 왜 그래요? 장난치지 마세요. 한동안 심호흡을 하더니 이정미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넌 진짜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니? 하늘을 보고 돌아가신 네 아버지를 생각해도 정말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어? 지나가는 똥개도 너보단. 이정미는 말을 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정이 올라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마음과 이런 자식을 둔 내가 한심하다는 엄청난 자괴감이 뒤섞여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이정미의 흐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자신이 40년을 키운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억지로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정시키고 자신의 억눌림이 폭발하듯 계속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예린이, 말 한번 잘했다. 할머니 쫓아내고 자기 방 갖고 싶어 하던 그 예린이 말이냐? 22억 집 팔면 우리 부자 되겠네? 라고 좋아했던 그 예린이 말하는 거지. 이제부터라도 네 딸내미 넓은 방에서 살 수 있는 집이나 잘 찾아봐. 정미는 예린이의 말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갈 곳이 없어요. 제발, 갈 곳이 없다고? 하? 참 가식적이구나. 나를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말 반복한다고 지어내고 집을 못 찾는다고 꾸며내면서 실버홈에 보낼 때는 내 갈 곳 생각이나 했니? 그래, 40년을 키운 자식놈도 그럴진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야 오죽했겠냐? 돈이 가지고 싶었겠지. 그럼 염치라도 있어야지. 니들이 어미를 월 120만 원짜리 낡은 시설에 처박아서 빨리 죽기만 기다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갈 곳이 없다니? 너희들을 자식이라고 믿고 밥 해먹인 내가 바보천치였지. 그리고 그 죄 없는 예린이는 다 너희 행동 보고 배운 거다. 10살 아이가 할머니 쫓아내는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리가 있나? 메시지가 끊어졌어요. 아무리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가족들을 보며 최영희가 말했어요. 여기서 계속 서 계실 건가요? 다른 입주민들한테 민폐예요. 영희 통장님,
저희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소영이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어머님 요양원 보내려고 했을 때는 이런 사태는 생각 못 했나 봐요. 최영이가 돌아서려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참, 어머님이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요? 22억 집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똑똑히 봤을 테니 이제 진짜 이정미가 누군지 알았을 거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소영이 김영희의 말에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네, 무슨? 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끝으로 최영희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복도에 남겨진 가족 3명은 캐리어와 쇼핑백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1시간 전만 해도 행복한 여행의 여운에 젖어 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나 졸려. 집 가자. 예린이가 울면서 말했지만 이제는 갈 집이 없었어요. 여보, 일단 모텔이라도 가자. 소영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드 한도 다 썼어. 여행에서. 민수의 대답에 소영이 절망했어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수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 맞다. 가구들은 어떻게 된 거지? 3사람은 급하게 1502호 문 앞으로 다시 갔어요. 문틈 사이로 집안을 들여다보니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작은 쪽지 하나가 보였어요.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문을 열고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가구들은 이삿짐 보관센터에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123번지. 안전보관센터 사무창고. 짐 잘 찾던지 말던지 하시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현실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잠잘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들은 결국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해야 했어요. 7박 8일간의 호화 여행 뒤에 찾아온 현실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찜질방 로비에 앉아서야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정미가 정말로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집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소영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정민은 정말로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에서 보낸 첫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예린이는 낯선 환경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소영과 민수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월요일부터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 가족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들 인생의 완전한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미의 진짜 복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요. 월요일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찜질방에서 보낸 첫날 밤은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딱딱한 바닥과 뜨거운 공기, 그리고 끊임없는 소음 때문에 가족 3명 모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월요일부터 시작될 거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민수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평소 농담을 주고받던 후배들이 고개를 돌렸고 복도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과장님, 부장님이 찾으세요. 신입사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전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부장실에 들어서자 이 부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어요. 민수 씨, 이거 설명해 주세요. 부장님, 그게 우리 회사 직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져요?
벌써 고객들이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계약을 담당하고 있었다고요? 라고 묻는 고객이 3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무급정직 들어가세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편 소영은 은행에서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소영은 지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박 대리, 본점에서 연락 왔어요. 당분간 출근 정지입니다. 지점장님, 15년을 근무했는데 그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고객 신뢰가 우선이에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목요일 오후 소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 윤미숙이었어요. 소영아, 이게 뭔 난리냐? 목소리부터 다급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앞에 기자들 와 있어. 이웃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 집에 사기꾼 사돈이 산다고 해.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언제 요양원 보내라고 했어? 난 그냥 조언만 해준 거야. 윤미숙은 완전히 발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분명히 계획같이 세웠잖아. 뭔 소리야? 증거나 있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엄마, 앞으로 연락하지 마. 우리까지 망하게 하려고.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의 대학 동창들 단체 채팅방에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수야, 인터넷 기사 봤는데 진짜야?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당분간 모임 참석하지 마. 다른 애들이 불편해해.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카드 사용 정지 통보가 온 거예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한도 조정, 은행 대출도 만기 연장이 거부됐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연장이 어렵습니다. 찜질방비도 하루 3만 원씩 나가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여보, 우리 정말 길거리에 나앉는 건 아니야?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고시원이라도 알아보자. 셋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하지만 고시원 사장들도 인터넷을 보고 있었어요. 죄송한데 다른 입주자분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래도 좀 곤란해요. 이해해 주세요. 주말이 되자 더욱 절망적인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수의 회사에서 정식 해고 통보가 왔어요. 회사 이미지 손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고용 유지가 어렵다. 소영의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업 특성상 신뢰도가 생명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부부 모두 완전히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24시간 카페에 앉아있던 가족들은 처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돼? 10살 예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소영은 핸드폰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정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린이라도 생각해서.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답장이 왔어요. 용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110만 원짜리 요양원에 버리려던 너희가, 22억 집 탐내던 너희가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쳤었어요. 미쳤다고? 그땐 아주 정신이 멀쩡하더구나. 재산 분할까지 치밀하게 계획해놓고. 이정미의 메시지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이제 너희도 알겠지? 집 없는 게 어떤 기분인지, 갈 곳 없는 게 어떤 기분인지 너희들도 뼈저리게 느껴봐. 그것이 이정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가족 3명은 카페 구석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22억 집에서 여유롭게 살던 이들이 이제는 하루 숙박비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아, 내가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정말 미쳤었구나. 민수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정말 미안해. 소영도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75세 이정미가 얼마나 지혜롭고 강인한 분이었는지를,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정미는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고 그들에게 남은 건 스스로 초래한 폐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족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구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정미가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를,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례의 작은 전원주택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난 봄날, 이정미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유채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리며 75세에 찾은 이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달았어요. 정미 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옆집 박순자 할머니가 텃밭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정미가 이사온 첫날부터 친언니처럼 챙겨준 고마운 분이었어요. 순자야, 오늘 보건소 가는 날이지. 이정미는 미소 지으며 간호 가방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한 구례보건소 무료 의료 봉사가 삶의 큰 보람이 되고 있었거든요. 보건소에서 이정미는 혈압 측정과 건강 상담을 담당했습니다. 간호사 경력 40년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었어요. 할머니, 혈압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세요? 85세 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들 주는 돈이 부족해서 약값이 아까워서요. 이정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자식에게 의존하며 살았는데 지금 이 할머니는 약값마저 걱정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이정미는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17억이라는 거액이 은행에 잠들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겠다고 말이에요. 보건소장님, 익명으로 어르신들 약값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김보건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직접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20분 정도는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부터 시작된 익명의 천사 프로그램은 조용히 소문이 났습니다.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 사이에서만 은밀히 퍼진 이야기였어요. 저기 보건소에 천사 같은 간호사 선생님이 계신다더라. 몇 달 후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78세 박할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수술비가 300만 원인데 우리 아들은 연락도 안 되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정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구례의료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익명으로 수술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박할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가 도와줬는지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에 천사가 있어. 정말 천사가 있다고. 1년이 지나자 이정미의 봉사활동은 구례에서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구례 군수가 직접 보건소를 찾아왔어요. 이정미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올해 모범 군민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시상식 날 이정미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구례 문화회관에는 2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어요. 이정미 선생님은 75세에도 매주 봉사하시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개인 재산까지 쓰고 계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미는 무대에 올라가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75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진정한 행복은 주는 것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이정민은 상장을 벽에 걸며 혼잣말했습니다. 정미야, 정말 잘 살았다. 창밖으로는 굴에 들녘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22억 아파트에서 보던 도시 석양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에 또 소영의 메시지가 왔지만 이정민은 보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저녁차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언니 정말 멋져요. 75세에 이런 새 인생을 사시다니. 순자야, 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두 할머니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정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22억을 잃었지만 진짜 자유를 얻었고, 가족을 잃었지만 진짜 이웃을 만났고, 과거를 잃었지만 새로운 미래를 찾았어요. 그날 밤 이정민은 깊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아무 걱정 없이 잠든 밤이었어요. 내일도 보람찬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정미의 인생이 75세에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정미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정미 할머니의 용기와 지혜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엄지척,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응원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보름달,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